자, 제가 한국교회와 북한인권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박사 논문을 이화여대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석사는 플러에서 선교학으로 했고요. 언더에서는 경영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영학과 선교학과 북한학이 도대체 어떻게 통합이 될 것인지 참 궁금한데요. 지금은 주로 시민사회 활동을 하면서 또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유 교수님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여러 단체의 대표이면서 이사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한반도 평화 완성과 또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관련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대표로 있는 단체는 뉴코리아인데요. 통일부 산하 단체입니다. 이 한반도 평화 완성에 있어서 시민사회가 너무 중요한데 국내에서는 각 그 통일 단체들과 또 평화 단체들과 연대를 하면서 또 디아스포라 코리안 네트워크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에 있는 코리안 디아스포라들을 협력 파트너로 삼아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드리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뭐 이렇게 각종 민화협, 민주평통, 그다음에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활동하고 있고요. 국회에서 포럼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전문가들 초청해서 이렇게 포럼도 하고 차세대를 위한 아카데미 사업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교회를 찾아가서 임동원 장관님 제가 가장 존경하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이신데 그분 모시고 또 교회 찾아가서 교회 청년들에게 제가 배웠었던 내용들을 공유하기도 하고요. 평통연대 사무총장으로 있으면서는 각 교단의 대표 선수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평화통일 관련된 담론 형성하시고 또 사업도 같이 하시고 하는데 또 같이 저도 한켠에서 섬기면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뉴코리아 대표로 있으면서 북한하고 직접 사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갔다 온 사진인데요. 2019년 2월 달에 방문했었던 사진이고요. 일본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 그리고 미국에서 협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 중에 앞머리는 한반도 평화 완성입니다. 고명하신 어르신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올리지 않아도 다 아시는 내용이실 것 같습니다. 소극적인 평화, 즉 전쟁이 없는, 전쟁이 소강 상태인 이 평화의 상태가 지금 한반도의 상황이라면 적극적인 평화를 실현하는 절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적극적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자. 다른 말로 분단의 기회비용을 우리가 너무 많이 지불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평화의 번영의 편익으로 바꾸자라는 말씀이겠죠. 이 와중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시민사회의 역할은 바로 민관 거버넌스의 파트너일 뿐만 아니라 이 정치적으로 북한을 놓고 남남 갈등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또 우리가 감당해야지 될 그래서 지속 가능한 남북 협력을 만들어 나가야 될 그런 역할이 바로 시민사회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시민사회 중에서 이 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을 때요. 저는 제가 이 실존적인 고백이기도 합니다만 이 현대 한국 사회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증거하는 일 이것이야말로 킹덤 미션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배운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인 용서와 화해라고 하는 복음 스피릿을 이 한반도 컨텍스트 안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가 저의 실존적인 고민이기도 했고 그 고민이 이끄는 대로 지금까지 달려왔었던 그런 삶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북한 인권 문제와 한국교회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요. 역사 공부를 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이 됐었는데요. 1960년대, 70년대에 있어서는 다른 어느 사회 부문보다도 교회가 인권 문제에 있어서 앞장서서 역할을 했었고요. 뭐 NCCK가 그중 큰 역할을 감당을 했었죠. 그리고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또 민주주의의 어떤 그
인큐베이터로서의 역할을 또 교회가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1990년대부터는 우리 은희권 목사님도 뭐 앞서서 같이 하셨었지만 이 대북 지원을 통한 이 평화와 통일 운동에 앞장섰던 그런 또 교회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그 사회적인 자산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크고 또 그 가능성과 잠재력이 큰 그런 교회다. 사회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이 네트워크가 굉장히 강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그 사회적인 부문에 있어서도. 그래서 가능성이 잠재력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각 교단 차원에서 NGO 차원에서 또 연합단체 뭐 NCCK나 한교총이나 아니면 한기총이나 과거에 그런 연합단체를 통해서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역할이 굉장히 컸었다. 대북 지원에 있어서는 민간단체의 8, 90%를 교회 배경의 NGO들이 담당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각 교단에서도 대북 활동이나 아니면 남북 교류 활동에도 힘써왔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교회 역할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했는데 북한 인권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저는 자유권뿐만 아니라 생명권 혹은 한반도 평화권에 있어서도 굉장히 소중하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북한 인권의 문제는 단지 북한 인권을 주장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 한반도 평화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함께 추구해야지만 총체적인 인권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논문을 썼었습니다. 분석을 했고요. 자, 이 시대에도 여전히 교회는 이 평화의 완성이라고 하는 사회적 책임을 요청받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평화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반공주의의 이념을 교회가 초월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970년대에 우리나라 그 인권과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있었던 이념적인 어떤 그 쓴뿌리가 바로 반공주의였었으니까요. 근데 이게 아직도 지금까지도 우리 발목을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공주의의 이념을 복음주의로 혹은 복음의 스피릿으로 우리가 넘어서서 반공이 아닌 승공의 입장에서 북한을 우리가 견인해 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시대적인 사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의 에토스가 그리스도의 그 주됨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일성으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에토스를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어떤 시험대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존경에 맞지 않는 우리 임동원 장관님 제가 인터뷰도 많이 하고 많이 곁에서 배우기도 했었는데요. 임동원 장관님의 고백은 김대중 대통령하고 이렇게 대북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노력하실 때에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펼쳐놓고 그 정신을 정책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귀한 면이 바로 이런 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적인 어떤 그 진리를 현실에 대응하면서도 정책적으로나 아니면 사회에 지금 네 감사합니다. 박 박사님. 사회적인 실천면에 있어서나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내주신 그런 분이시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합사역에 대해서 연대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 교회 역할 부분에서 말씀드렸었던 그 시대마다의 1960년대, 70년대의 인권운동에 있어서 그리고 70년대, 80년대 민주화 운동에 있어서 그리고 90년대 이후 지금까지 평화를 실현하는 문제에 있어서 한국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굉장히 그 임팩트 있는 사회적으로 임팩트 있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런 영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우려스러운 역기능도 발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반공주의 이념을 초월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보수적인 백그라운드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었기 때문에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그 정치적으로 그 공격을 많이 하는 분들의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굉장히 비이성적인 이야기들을 그냥 가감없이 진행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예컨대 다른 게 아니라 2012년 그리고 2017년 대선 당시에 문재인이 대통령 되면 적화통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저에게는 느껴지는 그런 얘기들이 기독교 유튜버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원인을 좀 짚어보니까 2000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6.15 이항의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확대 해석하셨던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평화의 완성을 위해서 부름받은 한국 교회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남북 관계가 우리들만의 관계가 아니라 국제 관계 속에서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그리고 남북 사이에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진행시켜 왔었던 이 남북 합의서들이 국제 관계에서 어떤 맥락하에서 진행되고 있는가를 잘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북한의 핵 문제, 북한을 잘 알아야 국제사회 파워게임에서 우리가 유리한데 북한의 핵 문제를 놓고 남북 관계에서만 파악하다 보니까 퍼주었더니 핵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프레임이 생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돼서 이 북한의 핵 문제도 좀 잘 짚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그런 합의들은 다 만들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에서도 지금은 많은 분들이 좀 깨닫고 계시지만 이 북한의 핵 문제가 남북 관계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 속에서 특히 북미 관계에서 해결돼야지 되는 그런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일부에서는 아니면 교회의 어떤 보수화된 그런 유튜버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이런 객관적인 그 상황 변화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신 채 과거에 반공시대에 냉전시대에 행했었던 그런 주장들을 계속하고 계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가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이 돼서 좀 더 저는 이 남북관계와 국제관계가 어떤 틀에서 맞물려 있고 그리고 북한의 핵 문제는 어디에 포지셔닝이 되어 있는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대 남북 합의서는 1972년부터 지금까지 6차례 합의가 정식 합의가 됐죠. 우리는 정권이 달라지니까 뭐 이전 정부에서 했었던 것들을 좀 잘 이렇게 받아서 이어서 가지 않는 그런 측면이 강한데요. 북한은 뭐 처음부터 지금까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연결되는 그런 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선대에서 맺은 그 남북 합의를 그냥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2년도에 남북 공동 성명에서 채택된 남북 그 합의서라고 할지 아니면 91년도 노태우 대통령과 합의했었던 남북 기본 합의서랄지 다 동일한 선상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잠깐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남북 공동 성명 최초의 합의문인데 어떤 맥락에서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끼리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요. 당시 미중 대탕트기라고 하는 국제체제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닉슨 독트린이 발표가 됐었고요. 그리고 1969년 7월 달에 발표가 됐고, 그, 이후에 미군 철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도 있었죠. 71년도의 상황입니다. 이 내용은 아시아 국가는 국내 문제는 직접 해결하라. 베트남 전쟁 여파도 있었지만 그래서 미국은 뭐 핵 위협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전체 그 큰 국제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가 아니면 개입하지 않겠다. 알아서 해결하라. 한마디로 그런 상황에서 남북 대화가 이루어졌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남북 합의서 그 최초의 남북 합의서인데요. 그 이론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 이거 북한은 지금도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 방식으로 통일도 해야 된다는 거고. 근데 우리는 이 민족 대단결 부분을 노태우 대통령 때 살짝 바꿨습니다. 자주평화 민주 이렇게 바꿨지만 북한은 계속해서 통일 원칙을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로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남북 공동 성명의 내용은 지금하고 별로 다를 것이 없는 같은 내용을 합의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중상 비방 중지, 무력 도발 중지, 군사 출동 사건 방지한다는 내용을 이미 1972년도에 첫 남북 회담 했을 당시에 기본 정신으로 삼았었던 그런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론적인 배경으로는 이 유럽의 통합주의 이론에서도 기능주의적인 접근을 한다는 것인데요. 유럽연합이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기도 합니다. 비정치 군사 분야에서부터 교류가 확대되면 상호 의존성과 신뢰가 높아지고 협력이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스피어오버 효과가 나타난다. 즉 비정치 군사 분야에서 신뢰가 쌓이면 정치 군사 분야로까지 확장되기 때문에 기능주의적인 접근을 통해서 통합을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받아들여서 1972년 최초의 남북 합의서에서부터 이런 기능주의적인 접근을 했었던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시작한 거 아니고요. 노태우 대통령 이전부터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기능주의적인 접근을 했었던 것이고 이 통합 이론의 근거는 유럽 통합에 있었다. 그 점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임동원 장관님 존경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남북기본 합의서 할 때 노태우 대통령 당시부터 임동원 장관님이 실무 책임자로 같이 합력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북기본 합의서 동서독 기본조약 벤치마킹을 한 것이죠. 그래서 플레임은 남북 사이의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인데요. 수차례 남북 고위급 회담을 거쳐서 이제 연영묵 총리하고 정원식 총리 간의 합의를 하면서 이렇게 교환을 합니다. 이 내용도 우리끼리 한 것이 아니라 이 국제 정치 분위기가 냉전이 종식이 되고 소련은 이제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로 체제 전환을 시도하고 또 서울 올림픽도 있었고 베를린 장벽 붕괴하고 미국과 소련 냉전 시대의 주 종주국이었었던 나라들이 이렇게 몰타 선언, 탈냉전 선언을 하고 이런 국제 체제의 전환 분위기에 힘입어서 우리 남북도 이 남북 기본 합의서를 꺼내올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1990년에 한국과 소련이 수교를 합니다. 북한의 가장 큰 우방 중에 하나였잖아요, 소련이. 그런데 북한하고 상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하고 수교를 해버렸죠. 이게 되게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91년도 11월 달에는 유엔에 동시가입을 하죠. 유엔의 회원들은 각 국가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남북이 유엔에 동시가입했다는 것은 북한도 국제사회에서 한 국가로, 독립된 국가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전에는 통일이 돼야지만 유엔에 가입한다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북한이 그리고 남한이 유엔 가입을 하지 않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상황이 변화되면서 이 88 올림픽이 큰 계기였었는데요. 북방 정책을 펼쳤던 노태우 대통령의 영향이기도 하고 anyway, 아무튼 남북한 동시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렇게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한 거죠. 내용을 보시면 전문에는 이렇게 남과 북이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라는 점을 인정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지만 이거는 이제 동서도 기본 합의서하고 굉장히 근접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내용적으로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다. 그리고 특수관계, 즉 민족관계라는 점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남북 화해, 그다음에 남북 불가침, 남북 교류 협력을 다루면서 이미 남북 불가침, 그다음에 체제 안전, 체제에 대한 인정, 이미 이제 상호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숨어들어 있기 때문에 민족 국가를 지향하는 점에 있어서는 특수관계이지만 이미 유엔에 동시가입함으로써 남과 북은 체제를 서로 독립적으로 보는, 즉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는 아니라고 본다고 했지만 내용적으로는 체제를 인정하는 이런 좀 과도기 형태의 합의가 됐었던 거죠.
이 당시에도 정전 상태, 당시에도 뭐 1991년 당시에도 휴전협정 체결하고 난 다음에 한참 후에도 평화협정을 맺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당시에도 이 정전 상태를 평화 상태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남북 불가침 선언, 이미 남과 북은 종전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전쟁의 성격이 국제전이라고 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이 중요한 또 행위자였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종전 선언을 해야 된다 아니면 평화협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들은 하고 있지만 남북 기본 합의서 내용에 남과 북은 불가침한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이에서는 사실은 이미 끝난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류 협력을 한다라고 해서 자원 공동 개발하고 물자 교류하고 합작 투자한다. 철도와 도로, 그다음에 해로와 항로 개설한다. 91년도부터 나왔었던 문제죠. 이렇게 72년도에 남북 공동 성명과 남북 기본 합의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6.15 남북 정상 선언에서 공동 선언이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제가 존경하는 우리 임동원 장관님하고 장산 총장님 이렇게 올라가셔가지고 남북 정상회담 할 때 배석하시면서 임동원 장관님 같은 경우는 노태우 정부에서 남북기본합의서의 또 실무 책임자로 계셨었던 거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굉장히 김대중 대통령이 임동원 장관님을 굉장히 삼고철려해서 모셔왔다고 해요. 거기서 또 북한을 잘 아시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셨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 안에서는 그 문재인이 대통령 되면 적화통일 된다의 그 원점이 바로 6.15 이항입니다. 6.15 이항이 북한의 통일 방안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은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이런 라인이 통일 정책을 펴면 적화 통일이 된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강하신 거죠. 그런데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 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함. 이게 본문이고요. 그 내용인 즉슨 북한이 꿈꿔왔었던 적화통일 포기, 남한도 북한을 흡수통일하려고 하는 그런 통일론 안 한다. 요 기본 입장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6.15 이항이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전쟁 이후 남과 북의 최고 지도자들이 만나서 통일 방안에 대해서 최초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를 한,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김정일 위원장이 만든 합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한때는 6.15 때만 되면 이 뭐 기념하는 항상 큰 행사가 남북에서 같이 열리곤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 통일 방안을 합의를 한다면 6.15 이항을 근거로 해서 해야지 될 텐데 이 뒷얘기를 제가 임동원 장관님께 들었는데요. 이 북한은 연방 제안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항에 합의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항을 합의를 해야만 넥스트 스텝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통일 방안, 북한의 통일 방안을 쭉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 시대마다 조금씩 뉘앙스가 달라지는데요. 6.15 이항 때부터 이제 낮은 단계 연방제라고 해서 연방제도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1차, 2차, 3차 요렇게 그 점진적으로 그리고 그 강도면에 있어서 점점 이렇게 좀 연방제를 향해서 가는 어떤 단계를 두는 그런 이제 언명이 나오는 건데요. 6.15 이항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때 그 김대중 대통령이 체제가 서로 다른데 북한처럼 계획 경제를 하고 우리처럼 시장 경제를 하는데 어떻게 연방제를 할 수 있는가? 이게 안 된다라고 설득을 하면서 우리의 이 연합 제안이 오히려 현실적이다 이렇게 설득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그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2단계에 해당하는 남북 연합을 북한에게 설득을 하고 제시를 해서 오히려 북한을 조금 연착륙할 수 있도록 우리가 끌고 갔었던 것이 6.15 이항인데 이것을 북한의 연방제를 받아들였다라고 곡해해서 마치 북한의 그
남조선 혁명론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냐 그렇게 선전하는 것은 옳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교회에 많이 강의하고 다녔는데요. 이 점을 꼭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 문제로 넘어가는데 저는 핵 문제 뭐 많은 분들이 다 이제는 아시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쭉 보면요. 북한은 13년도에 이 NPT 탈퇴하면서 북핵 위기가 시작이 됐지만 해결을 위해서 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클린턴 정부 때 이 페리 프로세스. 이 페리 프로세스도 임동원 장관이 거의 만들어서 어, 제시를 한 겁니다. 그 나중에 페리가 회고록 썼는데 이거 사실은 임동원 프로세스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북한의 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핵 동결, 개발 중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북미 관계를 정상화하고 북일 관계를 정상화한 다음에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면서 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래서 북한도 이 방향으로 순응해 왔었던 그런 페리 프로세스였었죠. 이 페리 프로세스 이후에 2000년 정상회담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 페리 프로세스를 미국에서 제안을 하고요. 2000년 6월 달에 남북 정상회담 하고요. 그리고 12월 달에 10월 달에 2000년 10월 달에 조명록하고 클린턴 회담이 성사가 됩니다. 이 조명록 차수가 미국에 가가지고 클린턴하고 대화를 나눈 거죠. 그때 제시했었던 게 이제 북미 관계 개선하고 정전협전 전환하는 문제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6.15 때 있었던 정상회담을 미국, 북미 관계에 있어서도 지지를 해준다는 그런 내용으로 북미 꼬뮤니케를 체결했습니다. 전 너무 아쉬워요. 요때 북미 꼬뮤니케가 체결이 됐었으면 북한의 핵 문제 실험하는 데까지 안 나갔어도 됐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명록 차수가 미국을 방문했기 때문에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 미국은 국무장관이 외교도 담당하죠. 그래서 미 국무장관이 김정일 위원장하고 이렇게 회담을 합니다. 평양 방문해서요. 이때 김정일 위원장이 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서 냉전시대부터 주한미군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 왔다. 지금은 주한미군이 동북아의 안정자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철수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평화협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할 때도 이 내용이 확인됐었고요. 이 내용은 또 올브라이트가 회고록 발표하면서 이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졌는데요. 남북 정상회담도 우리가 그냥 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용은 내용 보시기 전에 부시 대통령의 ABC 정책으로 인해서 북미 꼬뮤니케까지 체결을 했다가 꼬뮤니케가 뭐냐면 정상회담 바로 직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클린턴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고 그랬으면 아마 국교가 성사됐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직전 단계까지 북미 수교 직전까지 갔다가 부시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엘고의 부시 대통령이었었는데 부시가 당선된 거 아닙니까? ABC 정책이 들어서면서 그리고 또 2001년도에 911이 발생하면서 악의 축 발언 나오면서 또 이게 어그러지게 된 거죠. 그래서 또 이제 2차 북핵 위기가 발생을 했었던 거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5년도에 육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을 발표를 합니다. 그 내용은 뭐였었냐면요. 북미 불가침 조약을 체결할 것을 건의를 하고 또 핵 동결하는 대신에 그 중유를 제공하는 그런 조건으로 합의를 했지만 당시 재무부의 대북송금 금지 BDA 문제라고 하죠. 방코 델타 아시아은행의 대북송금 금지를 다음날 바로 조치를 취하면서 합의가 무산됐었던 그 이후에 2006년도에 10월 달에 북한 1차 핵실험을 합니다. 1차 핵실험을 하니까 깜짝 놀라서 그 아들 부시 대통령이 2007년 다음에 2.13 합의를 해줍니다. 이 2.13 합의가 뭐냐면요. 이 9.19 공동성명 합의대로 간다라는 것을 확인한 거였어요. 1차 핵실험하고 난 이후의 일이죠. 그리고 이제 그 많은 히스토리가 있는데 anyway 뭐 정권에 상관없이 노무현 대통령 때 하고요.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때 실험했고 박근혜 대통령 때 3번이나 했고 문재인 대통령 때도 실험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핵 문제에 있어서는 남북 관계에서의 이슈가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에서의 이슈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에 다 있으시겠습니다만 2017년 11월 달 장거리 미사일 발사 성공적으로 하고 6차 실험 완성한 이후에 11월 29일 핵무력 완성을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던 거예요. 평창 올림픽에 참석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자,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 남북 관계 획기적 전면적으로 개선한다. 군사적 긴장 완화하고 전쟁 위협 해소한다. 그리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위해서 협력한다.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하고 난 다음에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던 겁니다. 그 내용은 관계를 새롭게 한다. 그다음에 북미 관계에 있어서 남북 관계에 합의했었던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고 인정한다. 그리고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전쟁 포로, 실종자 유해 수습 약속한다. 이런 내용들이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9.19 평양 공동선언을 제차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남북 관계가 그냥 우리끼리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북한의 핵 문제로 인하여서 어지러운 와중에 남북 관계가 정상회담을 통해서 진도가 나갔었고 정상회담이 있은 후에 교차적으로 또 북미 관계가 또 이렇게 좋아지면서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도 있었고 이렇게 교차적으로 진행해 왔었다는 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9.19 공동선언의 내용은 좀 더 이제 4.27보다 좀 더 심화시켜서 뭐 민족 경제 뭐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이산가족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또 저는 중요하게 보는 게 이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북한 핵문 비핵화가 아니라 조선반도 비핵화를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도 핵무기를 포기하면 남한도 한미동맹 하에서 제공되는 그 핵우산 이것으로부터 좀 벗어나라 이런 상방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그랬는데 이제 2019년 2월 달에 하노이에서 노딜러 되면서 이게 무산이 됐고 지금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때 2019년 2월 달에 북한 모니터링하러 들어가 있었어요. 들어가 있었는데 그 당시는 이 하노이 정상회담만 되면 북중, 남북중, 남북러 되게 활발하게 경제 협력도 개진이 되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다라고 하면서 기대가 가득 차 있었는데 이 노딜로 인해서 이 코온 청문회가 있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보다는 코온 청문회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계속 보고 있었는데 이제 볼턴이 나타나가지고 이 합의한 것이 별로 임팩이 없을 것 같다는 정무적인 판단을 함께 한 것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급하게 막 달려왔습니다만 이 남북 합의는 북미 관계와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점을 이해하면 좋겠고요. 북한 핵 문제는 북미 관계에서 해결돼야지 되는 거다. 그래서 이 핵 문제가 남한의 정치적으로 소비되는 것을 정말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북핵 관련 국제사회의 합의가 어떻게 어그러졌는지를 쭉 보면 90년대에 참 너무 안타까워요. 이때 좀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을 미국의 정권 교체로 그렇죠. 미국도 그 서스테이너블한 대북 정책을 가져가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묻지 않고 있고 북한이 잘못해서 계속 북한 때문에 뭐 합의가 파기가 되고 그런 것으로 뭐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왜냐하면 북한에 대한 그 국가 이미지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지만 현실을 따져보면 국제사회가 또 지키지 못한 부분들, 특히 미국에서의 어떤 국내 정치, 또 한국에서의 남한에서의 국내 정치 영향으로 대북 정책이 일관되지 못했었기 때문에 막을 수 있었던 걸 못 막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북한 핵 개발 억제 정책은 실패한 거다. 북한의 내구성에 대한 판단 실패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제재 만능주의. 이게 지금 기능이
기능하지 못하는 그런 대북 정책인데 계속해서 지금 실현하고 있는 것이고 그 결과가 오늘날과도 같이 이렇게 북한이 나만 더 이상 상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 두 번째는 북한에서는 계속 자신들의 체제 안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측에서는 이 기능주의적인 접근을 애초부터 하다 보니까 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까지 문재인 정부까지도 경제 거래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래서 지금쯤이면 이 기능주의적인 접근이 북한에게 적합하지 않았었다라는 것을 좀 성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북한은 처음부터 군사 정치적인 문제부터 중요한 중심고리부터 먼저 풀어야 나머지도 풀린다라고 하는 입장이었었는데 우리는 유럽 통합 혹은 뭐 독일 통합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어서일지 경제 거래나 아니면 뭐 사회 문화 교류를 통해서 신뢰를 쌓으면 이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런 대북 정책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안보 대 경제 북한이 원하는 것은 안보 대 안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미스가 나지는 않았는가를 지금쯤이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의 국내 정치 영향이 너무 컸기 때문에 대북 정책의 일관성이 없었다. 그래서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개발 막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고요. 기회가 있었는데 아무튼 뭐 악의 축이든 뭐 뭐든 북한이 어떻다는 것은 우리가 외부에서 바꿀 수 없는 상황인데 그 독립변수로 상수로 놓고 봤어야지 되는데 북한을 자꾸만 가치 판단으로 접근을 했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는 3차 북핵 위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쇼컷이 없어요. 남북 관계를 다시 복원해야지 되고요. 그동안 체결했었던 남북 합의서는 북한에서는 아직까지도 철칙으로 여기고 있는 왜냐하면 뭐 수령들이 합의한 위원장들이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변경 불가합니다. 수령은 무효하잖아요. 그 세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살려서 남북 합의서 실행을 이제는 국민의 어떤 그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그 길이 맞다라고 하는 지지를 받으면서 북한을 연착륙시키고 한반도 평화를 완성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지 된다. 그러자면 잘못된 혹은 왜곡된 혹은 오해의 여지가 다분히 있었던 그런 정책적인 그런 그 부분들을 좀 메우면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을 좀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한 정부의 역할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관심도 잘 안 갖지 않습니까? 옛날에 같은 경우에는 북한을 상대했었던 사람이 동아태 차관부란 말이에요.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부. 그런 사람들이 나서서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지 않고 미국의 중요한 지금 이제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하원 외교위원장이라든지 좀 영향력 있는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좀 접근을 해서 다양한 접촉을 통해서 한반도 문제를 인식하게 하고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는 역할을 정부 차원에서 혹은 민간 차원에서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협정은 반드시 미북 혹은 북일 수교와 함께 진행돼야지 되기 때문에 다만 정부 차원에서 도울 일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북한 정부는 북한 정부대로 이제는 더 이상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참여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지하고 또 인권과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는 그래서 하다못해 중국 모델로라도 좀 개혁 개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외 동포들의 평화 공공 외교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앞서 저의 활동을 소개하면서 국내 다양한 활동을 이제 시민사회 차원에서 했습니다만 연대 활동이 참 중요한데 지금은 좀 점을 찍고 있는 상황이었었다면 이제는 점과 그다음에 네트워크를 통한 선 그리고 새로운 면을 만들어서 새로운 가죽 부대를 만들어야지 되는데요. 국내 상황은 우리 모두 아는 것과 같이 참 녹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저희가 눈길을 돌리고 있는 것이 이 해외 동포들의 평화 공공 외교라고 하는 또 새로운 영역입니다. 몇 년 전부터 그 KPEC이라고 하는 단체 혹은 뭐 김동석
워싱턴 DC에 계시는 김동석 박사님 하시는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풀뿌리 운동, 하나의 코리아 운동이라든지 다양한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모두가 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그런 운동들입니다. 그중에 제가 주목하는 부분이 바로 이 HR 3446 운동인데요. 하원 의원들의 그 한반도 이슈에 대한 인식을 좀 도와드리고 한인 유권자들의 영향력을 제고시키는, 그래서 남남 갈등이 아닌 한반도 그 한민족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그런 운동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번 회기에 이걸 통과가 안 되면 물론 이제 폐기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시도조차 그동안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국제 정치에서도 이런 운동이 굉장히 유권자 운동으로서 그 미시적인 기초가 되기 때문에 되게 제가 주목하고 있는 그런 운동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것을 안내한 책자를 파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중요하게는 북한 방문을 인도적으로 고려해라. 그러니까 미국에 살고 있는 이산 가족들의 고향 방문을 허용해라라는 거고요. 인도적인 차원에서 허용해라라는 것이고요. 한국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시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북한의 평양과 워싱턴 DC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라. 그래서 이것을 행정부에서 마스터 플랜을 좀 마련해라라고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에요. 이 브래드 셔먼이라고 하는 이분이 유대인이신데요. 이분이 사실은 스시맨이라고 여길 정도로 일본 측의 로비를 많이 받던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유권자 운동에서 이분을 발견하고 접촉하고 계속 말씀을 드리니까 이분이 이제 인식이 달라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HR 3446 주도하셔서 올렸고, 올해 1월 1일 현재 34명이었었는데 오늘 현재로는 44명이 이 법안에 사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이 이제 너무 모르시는 의원들이 많으신 거예요. 한국 전쟁이 아직도 안 끝났어?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뭐 뉴욕에서 그 유엔 총회 할 때마다 이제 북한 인권 이슈가 많이 나오는데, 북한 인권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내용은 전쟁에 동원되는 북한 주민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끝내고 보통의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북한 인권이 점차적으로 총체적으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한반도 평화 컨퍼런스를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개최할 예정이고요. 여기에 미 하원들 많이 초대해서 좀 더 우리 스킨십을 좀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운동을 좀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 운동 뭐 말씀드릴 거 많지만 지금 거의 이제 시간을 제가 세이브하기 위해서, 북한 인권 운동은 한반도 평화 운동으로 해결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그다음에 대북전단지 같은 것들은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 그런 얘기들을 하고 싶었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맺고 북미 수교를 하는 길, 이렇게 해서 평화권 운동으로 나아가야지 우리가 북한을 넘어서서 세계 분쟁 지역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여담입니다만 동티모르 옛날에 분쟁이 있었을 때 우리 그 분쟁 지역에 가서 여름 학교 학생들을 그냥 방치되니까 캠프 열어주고 하는 그런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현장에서는 오히려 한반도 상황을 걱정하더랍니다. 항상 이제 전쟁 난다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와줘서 고맙다. 그런데 한반도는 괜찮니?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고 전 세계로 나아가서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그 나라의 총체적인 그 타임 테이블에 우리나라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요즘 우리나라가 자꾸만 뜨고 있잖아요. 매력 국가, 이렇게 담론을 확산시킬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나 한국 사람이라면 환영합니다. 한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막 같이 사진 찍자고 하고 막 이래요. 이건 제가 라스베가스에서 5월 달에 BTS 공연할 때 직접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정말 저는 그걸 느끼고 싶었어요. 어느 정도나 우리가 매력적인 국가가 됐나? 그랬더니 정말 현실감 있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북한을 극복하고 이제는 반공의 정신이 아닌 승공의 정신으로, 북한은 이미 체제 경쟁에서 우리하고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우리가 승리한 겁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지만 핵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자신들이 남침을 했기 때문에 융단 폭격을 많이 맞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트라우마가 큽니다. 그래서 북한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자신감 있게 북한을 극복하고 중국과 러시아 대륙을 통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기상이 우리한테 있고 바로 직전까지 왔다. 그래서 이제 평화 공공 외교로까지 확장되는 시민사회의 역할을 생각할 때 아마 시민사회의 모범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이후에는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